아니 근데 저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기 박사님께서는 네. 이러다가 2023년쯤 가면 큰 버블 오고 자칫 시스템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하셨는데 네. 아까 서두에 딱 말씀해 주셨어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터질 버블이 터지기 전에 버블이 바람이 바람이 빠지기 시작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거 네네네. 버블 터져보면 사실 뒷감당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버블 터졌어요 이번에. 이번에 네, 터졌어요. 어디서 터졌습니까? 버블은 제일 약한 고리가 터지잖아요. 예. 근데 이 버블을 터지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죠. 하나는 기업단에서 터지거나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외환위기. IMF 때 그 다음에 닷컴 버블. 음. 닷컴 버블 때 회사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많이 미국도 없어졌죠. 마찬가지고 우리도 예, 마찬가지고 예. 거기에다 기업단의 부실 문제였거든요. 네. 그쪽에 이제 시스템 위기가 거기에 있었죠. 네. 두 번째가 터지는 게 금융 섹터가 터지는 경우가 서브프라임 사태. 네. 그때 금융 쪽이 다 뭐 저기 크레딧 디폴트 수업 가지고 뭐 돌리다가 그러다 터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터질 때가 있어요. 가게가. 가게가 가게가 그 부채가 많으면 이게 터질 경우가 있는데 네. 가게가 먼저 터지진 않아요. 가게는 항상 앞단에서 터지면 뒤따라 터져요. 일자리 이게 먼저 잃어서 촉발하진 그런가요? 않아요. 겨우 뭐 돈 빨아들이고 대출 많은데 그다음에 일자리는 잃고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외환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카드 대라 놓은 게 외환위기의 그 제일 마지막 단계 카드 소비자. 예, 예.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기업 먼저 그다음에 금융기관 그다음에 소비자. 왜 그렇게 와요? 그 IMF는 97년이었고 외환 그 카드 사태는 2002년이었는데 그게 5년 동안 오래 걸려요. 아 네, 오래 걸려요. 다음에 맞아요. 지난번에 그러면 지금 저번에 서프라임 사태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 안 터져요 이번에 그 좀 네. 말씀드릴게. 이 서프라임 사태 보면 2008년에 터졌죠. 네. 유럽 재정위기가 언제 왔어요? 11년에 왔죠. 네. 유럽 재정위기는 뭐였냐면 그때 가게도 다 박살났어요. 근데 가게 빚 늘어나는 거를 중앙 정부가 재정 정책을 써서 이 빚을 줄이다 보니까 중앙 정부 빚이 너무 늘어서 재정 위기가 터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도 무지하게 터졌어요. 그때.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앞단에서 뭐가 터지면 가게는 그 다음에 따라 터져요. 네. 근데 이거 즉각적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시차를 좀 두고 그렇죠. 뒤따라 걸려요. 왜냐하면 가게는요 웬만하면 버텨요. 빚내서 버티고 뭐해서 버티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도저도 할 수 없을 때 터지거든요.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요번 거는 자 기업단에서 버블 붕괴 안 보이잖아요. 시스템 붕괴가 안 보이죠. 네. 그다음에 금융 섹터의 시스템 붕괴 안 보이죠. 없습니다. 네. 많이 올라놨지만 좀 줄어는 들어도 붕괴는 시스템 붕괴는 없어요 이번에. 네. 크립토판이 터졌어요. 아. 테라루나 사태 시작해서 크립토판이 뭐 3에로 캐피탈 다음에 무슨 뭐또 블록파이 셀시우스 뭐 이래 줄줄이 싸그리 터졌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일 약한 고리가 터지는 건데 제가 보는 바는 이번에 크립토판이 터진 거고 크립토판이 터졌는데 이게 금융으로 연결되면은 망하는 거였는데 다행히 그동안 우리 금융기관들이 거기 투자 못하게 전 세계가 다 막아놓고 있었잖아요. 규제가 네. 이쪽으로 넘어오지 네, 않아요? 네. 그러면 크립토판이 금융기관만큼 크면 문제가 되는데 아직은 작아. 그래서 이번 버블 붕괴는 크립토판에서 터졌다. 조금 그래서 좀 작게 터졌다. 작게 터지고 끝난 거죠. 그러면 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뭐 IMF가 해서 5년 뒤에 가게 뭐 카드 대란 이런 것들이 났듯이 네. 크립토판이 터져서 뭐 다른 쪽 가게에 또 위험이 전이되거나 뭐 몇 년 뒤에 또 그런 위험이 올 만한 그런 규모의 버블이 터진 건가요? 아니면 한 요 정도로 아니에요. 해서 그냥 막을 크립토는 그렇게 큰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서 그러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20대들은 뭐 거기 막 엄청 해가지고 아니, 지금 20대들이 지금 심각하죠. 부채 뭐 탕감해 준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심각하죠. 20대들은 그쪽에서 있는데, 많이 놀았잖아요. 예. 뭐 그래도 그러면 또 버블 얘기하다 보면 또 슬그머니 걱정되는 게 또 그겁니다. 조금 턱없이 올랐다 싶은 집값이나 이런 쪽은. 그러니까 집값이 사실은 제일 문제죠. 네. 우리가 지금 집값이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지만 우리도 똑같이 올랐잖아요. 예, 이번에 예. 올랐는데 많이 올랐죠? 네, 지난번 때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미국하고 유럽이 터졌죠. 예. 그때가 가계부채가 미국하고 유럽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우리 얘기하는 저기
총부채 상환 비율. 네. 우리 그거 가지고 대출 규제하잖아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 미국하고 유럽이 다 한 12% 정도. 이게 10% 정도가 적정. 12%면 터져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은 지금 한 8%나 6%뭐 이래요. 여기서 금리 좀 올리면 올라가거든요. 이게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니까 총부채 원리금. 그러니까 금리 올리면 좀 올라가요. 근데 그래도 6에서 8이니까 올라가 봐야 8에서 뭐 9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거기는 집값이 떨어져도 크게 타격을 안 보고 가는데 우리가 지금 재작년 기준이긴 한데 우리가 총부채 상환 비율이 12%가 넘어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부채 더 늘었잖아요. 또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제 금리 지금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올라갈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실 제일 불안한 상태고. 네. 이게 이제 뭐 여기다 돈들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별 걱정 안 하지. 내가 받는 돈에서 그 이자 좀 더 내야 되면 소비 좀만 줄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 아까 걱정 없는 얼굴로 보이십니까? 전혀 없어 보이시는데 전혀 없어 보이세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어디서 터지냐면 그 신용이 한계에 걸려 계신 분들 네네. 네. 또는 2금융권이나 3금융권 금융 쓰시는 분들 그 항상 그 약한 고리부터. 거기가 터지거든요. 근데 거기 어떻게 터지냐? 특히 이런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썼거든. 네. 근데 경기가 어려워져. 수입은 없어지고 경기가 어려운데 신용이 약하니까 빌린 돈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요. 자영업자는 월급쟁이보다 신용이 좀 약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로 터져요. 주로 터지는데 지금 지난 1월부터 이미 뭐 서울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뭐 주택 매매 거래 건수가 한 1,000건? 많이 줄어. 우리가 네. 보통 10,000건, 5,000에서 10,000건 가야 되거든요. 1,000건이라는 거래 없다는 얘기죠. 거래 절벽이었어요. 쭉 거래 절벽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 무슨 통계인가 제가 봤는데 미국도 이게 이제 매매 예약인데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 가격에 맞춰서 팔기로 매매 예약된 통계가 있어요. 그 건수가 그 좀 늘었어. 그러니까 그쪽에 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주식으로 보면 체결 강도.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매도 호가에 사는지 매수 호가에 사는지. 네. 근데 그게 바이어스 마켓으로 많이 그 왔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바이어들이 아예 실종이 될 것 같아요. 미국 이야기하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거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미국의 주택 가격 통계를 보면 거래량은 미국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 중위 가격은 계속 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싼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비싼 주택 가격은 또 올라가면서 돈 많이 퍼버놨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퍼버놨기 때문에 저 위쪽은 지금 뭐 여기 우리나라고 어디고 MNT의 세상이잖아요. 돈 벌었으면 집값 올라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올라가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안 나타나는데 이거 한 가지 보셔야 돼요. 부동산 자체가 터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부동산이 먼저 터졌잖아요. 네. 근데 급락을 했죠. 예. 그게 아니면 부동산 시장은 증시처럼 빠르질 않아요. 후행적이에요. 예, 예. 부동산은 6달 선행이잖아요. 주식은. 주식은 6달 선행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경기 선행지수에 주식이 그래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6달 선행으로 들어가는데 부동산은 후행이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게가 빚이 부담이 되잖아요. 빚을 내요. 엄마 돈도 빌리고 아빠 돈도 네. 빌리고 버팁니다. 버티는 데까지 버티지. 버티는 데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안 되면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후행한다. 일반적으로 후행. 그리고 예를 들면 제 집이 예를 들면 엊그제까지 10억이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 팔라고 내보니까 8억이래. 팔고 싶겠어요? 안 팔고 그러기 버티죠. 때문에 안 팔고 빌리면서 버티거든. 근데 가다 도저히 안 되면 나중에 6억, 5억에 파는 상황이 오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매물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돈 많은 분들은 관계 없어요. 안 팔고 버텨. 네. 근데 다 돈 많은 건 아니잖아요. 돈이 문제가 있는 분들이 싸게 할 수 없이 팔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제 걱정은 뭐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내년 내후년.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네. 저기 아까 일단 크립토 시장은 네. 버블이 터졌다. 네, 터졌죠. 네. 그런데 이제 주식 쪽으로 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업종별로 좀 다른 게 네. 그 캐시우드 예를 들어 그 아크 이노베이션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 돈나무 누나. 돈나무 네. 예. 저기 박사님한테는 누나 맞나요? 박사님한테도 누나 맞습니까? 누나 안 되죠. 다들 그냥 요즘 다 누나 형이라고 부르대. 그가 55년생인데 55년생이에요?
형, 박사님한테도 누나예요. 야, 누나 맞네. 그러면. 45년 경력이라 가지고 누나. 누나 맞네 그럼. 근데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봐요. 오늘 좀 기대하고 와서 원래 부동산 전문적으로 이제 매크로 부동산 많이 네, 됐죠. 그러셨잖아요. 네. 2012년도 제가 이제 뭐 2012년도를 기억을 해보면 그때 이제 막 부동산 시장이 좀 좋진 않았었어요. 중내산에 했죠. 네, 국내 뭐 그때 막 하우스푸어니 막 이렇게 막 2012년에 2012년도에 그럼 그때랑 비교해서는 뭐 어떨 것 같다 그런 거 좀 비교를 좀 해줄 수 그때랑 지금 있을까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때는 이제 2008년 터지면서 2008년 말에 그 소위 버블 세븐이 네네. 거의 한 40%쯤 조정을 받았어요.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였나 그때가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노무현 정부인지 이명박 정부인지 하여튼 그때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매매 거래가 되도록 지금 빨리 매매 거래하면 양도세 뭐 이런 거 다 면제해주고 다 해줘서 그렇죠. 되게 해가지고 연말에 가고 2009년 초에 바닥을 찍었고 네. 그러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다시 급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2009년 말에는 다시 원점으로 왔어요.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네. 1년 만에 원점 다시 원점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터진 게 뭐가 터졌냐면 유럽이 흔들거리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유럽이 재정위기가 11년에 터졌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어디까지 2013년 정도까지 유럽이 계속 안 좋았거든. 흔들흔들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계속 하강을 해가지고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첫 번째 장관이 서승환 장관인가 국토부 장관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대책을 내놓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때가 바닥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네. 그때하고 요번하고는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진 거고 원래. 그 다음에 뒤따라서 유럽 재정위기 2차 쇼크가 온 거예요 유럽에서. 그래서 이게 꽤 길게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물론 그전에 부동산 버블도 심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길게 간 케이스예요, 그때는. 그때 좀 길게 간 케이스고, 요번에는 그렇게까지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도 좀 데미지는 있을 거다. 왜냐면, FOMC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겠네요. 하룻밤 자고 나면 결과 나올 텐데. 네. 이제 미국 75bp 칠부 그렇게 하겠죠. 네네. 그거는 요번 것은 관심도 없어요. 네. 요 다음 게 관심이지. 요 다음이 50이냐 25냐 아니면 어떤 멘트 나오냐 다 그거 걱정이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이제 미국 이제 금리 저렇게 계속 올리고 우리도 따라 올리고 저는 연말까지는 미국이 계속 우리가 예정했던 경로 75, 50, 25, 25를 연말까지 가든지 아니면 좀 더 가든지 할 거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이나 돼야 QT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갈 것 같고 지금 금리 올리니까 QT는 좀 속도가 늦을 것 같고 빠르게 갈 것 같고 그러면 내년 1년 동안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올까? 왜냐하면 내년에 금리 인하 빨리 오는 사람 내년에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박사님도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저는 가능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번에 옐런하고 백악관이 다 공통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성장률이 두 번 연속이 그게 리세션의 정의가 아니다. 우리가 그거 정의라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왜 자꾸 말 바꾸기를 해요, 그 사람들. 참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갖고 왔던 건데 아까 봤던 그 기업단의 구인율이 높은 거 이 부분이 여전히 그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 시장이 빨리는 아무리 자르고 해도 나빠지지 않을 거니까 물가를 잡는데 더 주력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올까요? CPI 헤드라인으로 한 5%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2.9래도 2자 단을 보기 전까지는 통화 정책을 완화 정책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경기가 워낙 나빠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금리는 못 낮춰준다 그러면. 내년에는 일단 QT를 좀 가다가 빨리 낮추면 연말? 빨리 낮추면 연말? 아니면 내후년 가든지? 그러면 아까 여쭙고자 싶었던 네. 그 질문을 가자면은 이제 박사님께서 2023년에 정말 어마무시한 버블이 터집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가 거기에는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었는데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08년 금융위기도 그렇고 그 금융위기의 여파이기도 하고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터지니까 드라기가 뭐라도 하겠다 하면서부터 돈 프로젝트 끼고 미국 프로젝트 끼고 그 세월을 갖다가 2008년부터 우리가 2022년 초까지 금년 초까지 그 세월을 보냈고 네.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MMT 오만 소리 다 들어가면서 금리는 이빨 엄청 낮추고 돈은 풀 대로 풀렸다가 네. 요걸 이제 감기 시작한 원년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들리는 거고 네. 뭐 증시도 뭐 고점 대비 뭐 한 30% 가까이 빠지는 데도 나오고 20% 넘게도 막 빠지기도 하니까 이거 갖고 죽겠다 난리인데 네. 근데 뭐 코인은 아닌 게 아니라 저 특히 알트코인 같은 거 보면 그거는 뭐 다 죽었죠. 다 죽었고 네. 회생불능이고 전부 다 열터막 났으니까. 그나마 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뭐 딴 게 있나 싶어서 한번 기다려 보는 거고 그 정도인데 그렇죠. 온갖 잡놈들이 다 만들어 갖고 코인이라고 만들어 수천 개가 있으니 이 세상에 네, 네, 네. 그렇다 치고 그거는 그러면 같고 네. 제가 그간 거는 그래서 그 2008년부터 뭐 이렇게 했던 건 이제 돌려 세우는 초입인데 네. 이 정도 우리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캐시우드 하면서 돈 나무 하면서 그놈의 고객 돈 들어올 때마다 ETF 만들 때마다 여기도 테슬라 꼬로받고 여기도 테슬라 꼬로받고 여기도 텔레닥 받고 여기도 텔레닥 받고 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오다가 다 깨작살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 뭐니 텔레닥이니 주민이 뭐 록분이 이런 거 보면은 걔들은 다 법을 터졌어요. 거기도 10분의 1 토막 안 났나요? 10분의 1 투막 내지는 거의 원위치예요. 네, 법을 그러니까. 터졌으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 주가가 그렇지. 네. 그쪽 법을 터진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박사님 보시기에 박사님 촉을 또 제가 믿으니까 네. 그러면 빵 쪽은 파운. 나스닥의 대표 주자들 애플, 네. 아마존 네. 뭐 물론 거기도 메타, 트위터, 넷플릭스. 무슨 넷플릭스 이런 거는 벌써 마탱이 갔어요. 갔죠. 그거는 다 갔어요. 그거 말고 네. 애플, 테슬라, 네.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 야들은요. 구글 이런 쪽은 그럼 앞으로 이제 실적만큼 가겠죠. 실적만큼 네. 그쪽에는 법 어렵다. 거기 그쪽은 뭐 적정한 아니 적절한 대비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나 PB가 이게 예. 멀티플이 거기가 무슨 이렇게 많이 꼈던 데면 터지죠. 근데 거기는 어차피 실적 성장주잖아요. 맞습니다. 실적 성장주니까 실적 성장주에 해당하는 만큼 갈 거고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좀 더 많이 터졌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실적은 있지만 성장 쪽에 무게가 더 많은 애잖아요. 그러니까 $1,000 넘어갔던 게 지금 한 700 왔나요? 800. 네. 뭐 800 살짝 물고 700 내려왔죠. 왔다가 800 왔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걔는 한번 떨어지면 뭐 저기 코인 떨어지대? 한동안 뭐 거의 네. 상관계수 뭐 거의 그렇게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들은 지금 이제부터 실적 나오는 만큼 가는 거니까 경기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경기가 좀 나빠지더라도 고용 시장이 탄탄한 상태, 아직은 탄탄하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상대적으로 마일드할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는 경기 침체가 마일드보다는 좀 매운맛으로 갈 텐데 순한 맛은 아닐 것 같고 네, 우린 매운맛 갈 것 같은데 매운맛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죠. 이제 가계부채 많으니까 이제 금리 올라가면 그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가 제약이 되잖아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 믿을 수 있는 거는 이거 같아요. 일단 우리 증시는 먼저 다 두들겨 맞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경기 선행지수잖아요. 우리부터 먼저 반응하지. 경기 좋아지면 우리부터 반응하고 수출이 많으니까. 나빠지면 우리부터 반응을 하니까 세계 경기 선행지수다 보니까 우리 증시는 선행지수니까 먼저 여섯 달 먼저 두들겨 맞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맞은 것 같고요. 연말의 경기 저점이라고 보면 두들겨 맞은 것 같고 다행히 중국이 바닥을 찍었잖아요. 지금 이제 바닥 찍었냐 안 찍었냐 말이 많지만 제가 보기엔 찍었어요. 중국도 사실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이죠. 아. 2분기가 0.5 나왔잖아요. 그죠? 네. 2분기 0.5.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 중국이 0.5면은 그렇죠. 말이 돼요? 예전에 그렇죠. 뭐 그것도 충분히 마사지 했을 텐데. 그렇죠. 어쩌면 마이너스인지도 몰라. 중국 정도가 마이너스 절대 안 내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분기 끝나고는 그 다음날 무슨 경제 성장률이 나와. 그리고 바꾸지도 않아, 그 애들은. 우리는 뭐 잠정치, 뭐 속보치 잠정치 나중에 확정치에서 한 2년에 걸려서 고치는데 걔는 고치지도 않아. 한번 발표 끝. 근데 0.5니까 중국은. 혹시나 예. 시주석 연임 확정될 때까지는 뭐 다
다 지표고 뭐고 실물 경기고 안에 뭐 다 다닥 덮어놓고 예. 딱 황제 등극한 다음에는 그냥 풀 거 다 풀어라 알릴 거 다 알리라 해갖고 뭐 또 와장창할 가능성은 그러니까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죠. 끌어올린다. 끌어올리죠. 여기 이미 중국은 지금 지표가 안 따라와서 그렇지 지방채 무지하게 퍼부었잖아요. 그렇죠. 뭐 상반기에. 무지하게 퍼버서 지방채를 퍼버서 부동산 죽으니까 네. 퍼버서 부동산을 지금 받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뭐 많이 확산은 안 됐어도.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이슈인데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지금은 중국이 최고로 중국 경기를 억누르는 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락다운. 네. 다음에 자기 3연임 하기 위해서 정적들 돈줄 이렇게 조이는 거. 뭐 홍단이 뭐니 이게 다 사실은 그런 쪽이잖아요. 그다음에 마윈 뭐 이런 거 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게임 이런 거 하지 마. 뭐 이러고 해서 이런 정책적 이슈가 이 중국이 여태까지 힘들어 왔던 건데 이 연임이 끝나고 나면 그런 정책적 이슈가 해소되지 않을까요? 해소되고 그러면 지금 막 돈 퍼부어놓기 시작했던 게 그때 가면 돌았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뭐 미국의 이제 중국의 원자재 시장 저렇게 박살나 있는데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국의 원자재 시장 다 작살내놨으니까. 근데 그게 재고 조정 과정이잖아요. 앞단에 수요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재고를 몰아내다 보니까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어서 떨어진 건데 앞단에 수요 살아나기 시작하고 재고 조정 끝나고 나면 돌아서겠죠. 그러면 보통 우리 알다시피 재고 조정은 한 6달. 그러면 그것도 한 연말쯤이면 대충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시진핑의 3연임도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11월인가요? 네, 공산당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실은 물가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그때까지가 사실은 제일 울퉁불퉁한 구간이에요. 경기도 그렇고 울퉁불퉁한 구간인데 그때까지는 좀 유심히 사실은 이제부터 그 지역적으로는 그 우리 시진핑 황제를 좀 보시는 게 여태까지는 저기 러시아의 우리 푸틴 찌와를 보셨잖아요. 근데 네. 푸틴 찌와 이게 공급망 문제잖아요, 그거. 네. 근데 공급망 문제 생겨 다 대체선 조달선 찾는단 말이에요. 화력발전소 다시 재개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나이지리아에서 천연가스 수입하고 이러면서 그쪽은 영향력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고, 예, 찌와는 줄어들고 이제 황제의 영향력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그때까지 어떤 일을 또 할지 모르니까 그거는 좀 울퉁불퉁하게 가겠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경기는 그래서 원래는 미국 안 좀 우리 되게 안 줘야 되는데 네. 중국이 좀 받쳐주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갈 수 있겠다. 아주 매운맛은 아니고 그냥 매운맛 정도. 중국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 영향으로. 네, 지금은 그렇지. 중국 때문에 왕창 매운맛. 여기다가 이제 또 이제 정치적인 분석 들어가면 이제 다 진짜 이거 뭐 지금 계량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안 안 됩니다. 아픈데 지금 10분 혹시나 남았으니까. 치포 갖고 뭐 8월 말까지 결정을 하라 하는데 그거 뭐 그거 갖고 혹시나 또 갈굼을 당하는 거는 짜달. 중국으로부터 갈굼 받는 거요? 예. 미국 아니고? 지금 이미 미국에서 갈굼 받고 있는 거예요. 갈굼 당하고 있죠. 네. 예. 저는 뭐 중국은 별로 걱정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국 협박은 하는데 지금 뭐라고 막 야단하잖아요. 예. 하는데 일단 반도체 가지고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우리 반도체 세워진 건 없이, 중국은 네. 국가가 멈추는데 네, 대안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다른 거 가지고 우리를 엄한 이제 거 화장품이나 뭐 이런 괴롭혀야 거. 되는데 연예인. 엄한 건 우리 이미 다 당했어요. 네. 연예인도 다 당했습니다. 네. 다음에 중국에 나가 있던 기업들 이미 다 당했어요. 삼성 스마트폰 못 하나도 안 사주죠. 자동차도 뭐 현대차 지금, 하나도 안 사주죠. 롯데 눈물에 땡처리하고 돌아왔죠. 이마트도 돌아왔죠. 네, 다 돌아왔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대적으로 별로 안 남았다. 그리고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 중국 수출이 한 30% 남았, 30% 정도 되잖아요. 우리 네네네. 수출에 옛날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이런저런 것들이 대부분이 맞을 만큼 다 맞았다 보시면 되고. 중간재니까. 네, 중국 얘기하니까 우리 버퍼링 생기네요. 딴 얘기 하시죠. 예, 우리 화장품 회사들 잘 돼가다가 지금 중국 얘기하니까 버퍼링이 나오네. 예, 화장품 회사들 전부 다 이제 중국에서 그동안 당하고 일본, 미국으로 다 뚫어버렸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환율은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 달러는 네. 달러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까지? 달러는 이제 뭐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달린 건데 일단 금리 인상은 속도는 기울기는
이번에 75bp를 하더라도 네. 기울기는 제로가 됐잖아요. 25에서 75는 3배잖아요. 3배 기울기가. 네. 지금 기울기 제로. 네. 그다음에 50 되면 저기 마이너스 3분의 1. 네. 25 되면 마이너스 50 떨어지잖아요. 이제 기울기.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원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다. 그 예정대로만 가주면 상대적으로 적을 거다 하는 게 첫 번째인데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그래도 미국이 내년에 QT를 전 세게도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에 하나 미국에서 내년에 QT의 속도가 좀 빠르면 네. 그러면 QT도 금리 인상 똑같은 거잖아요. 돈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뭐 미국으로 돈이 빨리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원화가 좀 불안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 옐런 그 누나가 오셔가지고 네. 누나라기보다는 이제 고모쯤 되겠네. 옐런 고모님 오셔가지고 우리 네. 통화 수업 안 해준다 지금. 그러니까요. 급하면 유동성 공급해주겠다 이랬잖아요. 원래 미국이 통화 수업 안 해줍니다. 아니 뭐가 답답해서 통화 사업을 해줍니까? 네, 지난번에 네. 우리 외환위기 이제 서브프라임 때 우리 통화 수업 한번 해줬는데 네. 코로나 그때는- 때도 해줬잖아요. 네? 코로나 때. 안 해줬어요. 아니, 코로나 때 해줬죠. 코로나 코로나 때 때 해줘가지고 우리 그때 해줬나? 1290년에서 네. 멈췄습니다. 아, 그랬나? 그때 그래서- 6개국 같이 아, 우리만 네. 해준 게 아니고. 그때에서 그래서 왜 주식시장에서 수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면 네. 수합해주고 나서 수합 확 체결하고 나서 터지니까. 주가가 확 반등했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지금은 주식하는 뭐- 사람들은 지금 그걸 지금 기다리고 뭐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가 답답해 해주는 거지. 그땐 급했잖아요. 저가 이거 답답하니까. 해주고. 자기 급하지도 않고 첫째. 또 두 번째는 너네 별로 필요도 안 하잖아. 왜 그렇죠?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아, 환율 높은 대로 놔두면 되지. 뭘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세계 개별 국가 기준 세계 3등인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 한국은행이 괜히 들어가서 그거 환율 방어한다고 뻘짓만 안 하면 아무 관계 없어요. 뭐 하긴 이게 원화가 약세면 수출 기업들은 다 좋죠. 이익이 좋아질 거고 네. 우리처럼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원화가 약세면 외국인 자금 빠져나간다라고 외국인 매도 나온다라고 해서 걱정하는 것뿐이지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걱정은 그거죠. 수입 물가가 자극이 돼서 국내 물가 자극 받을까 봐. 인플레이션. 네. 근데 이미 어차피 6%잖아요. 여기서 환율 좀 더 올라가서 자극 받아봐야 얼마나 더 자극 받겠어요. 거기다가 유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상쇄되죠. 그러니까 물론 환율의 영향이 유가의 영향보다 한 5배 정도인가 10배인가 더 커요. 환율은 뭐 전체 무차별적으로 네네. 보는 거니까.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금 그러면 1300 넘어서 1400을 갈 거냐? 1400 하면 외환위기 걱정을 할 수는 있죠. 우리가 뭐 아무리 외환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걱정할 수는 있는데 또 우리 중앙은행이 괜히 시장에 뛰어들어서 전에 뭐 언젠가 중국이 뛰어들어서 위안화 방어하다가 4조 달러가 3조 달러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런 짓만 안 하면 뭐 자율 조정되죠.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환율은 뭐 더 뛸 수도 있다. 저는 뛰는 것보다는 지금이 피크 아닌가 환율도. 왜냐하면 금리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이제 앞으로 느려지니까 25에서 75 올 때는 다 놀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올라온 환율이 지금 거의 그때 환율이잖아요. 그때 탁 튀어 올라온 환율들이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75 가냐 100 가냐 뭐 막 떠들어가지고 또 환율이 좀 더 올라왔는데 금리 인상만 예측했던 대로만 움직여주는 그래 좀 강도가 약해지는 그 정도면 원화 환율이 더 영향을 받을 일은 없지 않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렇게 테크니컬. 아 근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보면 환율. 이건 나한테 물을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야 될 거잖아요. 원래. 사실 좀 네. 이렇게 환율이 좀 조정받을 때도 됐다 싶은데. 네. 우선은 무역 수지가 찝찝하고요. 계속 그다고 적자고. 수출 증가율이 네. 마이너스로 돌고. 네. 이 환쟁이들은 네. 굳이 상관관계 따지면 수출 증가율하고 환율은 거의 같이 가죠. 같이 갑니다. 수출 증가율 올라가면 환율 원화 강세, 수출 증가율 꺾이면 원화 약세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의 없었는데 무역 수지 흔들리지 수출 증가율 꺾이지 하니까 거기다 글로벌 달러 강세 아직은 조금 주춤주춤하지만도 그거 하지. 근데 연말 가면은요, 저에게 나올 거예요. 불황형 흑자 소리 나올 거예요. 불황령 흑자. 수출 증가율은 떨어지는데 수입 증가율이 더 유가가 떨어져서 유가 떨어지면서 우리 수입 증가율은 더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면서. 유가까지 같이 떨어지면서 불황형 흑자 소리가 연말로 가면 이제 그 얘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그게 올 연말일지 내년일지는 좀 두고는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적자는
뭐 줄어들겠죠. 왜냐면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 유가가 제일 영향이 크잖아요.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 지금 뭐 한 30%씩 다 조정받았고. 어쨌거나 오늘 큰 소득은 뭐 거의 뭐 어딜 가시나 뭐 수십만 명의 조회수가 나오면서 우리 박사님의 그 데이비드 베컴 머리 하셨을 때 그때 나라 망한다 이럴 때. 트리플 버블 터지고 역대급 버블 터지고 너거 다 죽었어 하시던 우리 한상원 박사님이 버블 터지기 전에 버블 김 빠졌고 네. 뭐 잘하면 요거 위에 좋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어지간하면 다 뭐 피크아웃 했을 수도 있다. 네. 주식도 우리 한국 주식도 대충 막 바닥 쳤을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 할 시간이 있나요? 아, 있습니다. 괜찮은데. 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요번에 사실 연준을 잘 안 믿긴 하지만 지금 옐런하고 파월의 조합은 전 전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옐런 파월은 우리 이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 폴 보커 이 사람 무서울 정도로 과단성 있게 결행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한 번에 400bp 올렸던가? 한 번에? 그래서 19%까지 기준금리 올렸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도 없고, 그린스펀은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 지금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벤 버냉키는 전문성이 있었잖아요. 세계대공황 전문성. 그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못 믿겠어, 솔직히. 그런데 어디 파월을 옐런까지 옐런까지 포함했어요. 옐런 포함. 나 옐런의 남편만 믿어. 노벨상 받았어. 얘는 안 믿어. 그런데 옐런이 사실은 더 큰 문제죠. 옐런이 고압 경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월 자기 말 잘 듣는 파월 갖다 놓으려고 계속 파월 밀었던 거 아니에요. 돈 뿌리게.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둘이 아마도 좀 잘해주면 요번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서 오는 경기 사이클상의 바닥을 지나면서 잘하면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짧은 골디락스는 갈 수 있겠다. 짧은 골디락스. 전 긴장하고 왔는데 조금 안심이 되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우리 증시 바닥도 지난번에 2,300 깨지고 2,200 간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잘 기억해 보시면 2,000 무죄 투매 나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동시호가의 예정가가 코스피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7%가 마이너스 10%가 그 하루 있었습니다. 그거를 계산하면 그 2,200이에요. 동시호가에서 다 바쁘네. 네, 그러니까 그치 2,200이에요. 그래서 바닥 봤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알렌 레오나드님 우리 뭐 참 인포맥스 라이브 참 우리 애청자신데 꿀잠 자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어쨌거나 계속해서 우리 이제 한상원 박사님은 이제 검증 받으셔야 됩니다. 매주 수요일 날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같이 제 옆에서 같이 이렇게 인포맥스 라이브를 매주 수요일 날 진행하시면서 네. 이제 뭐 됐어요. 혹시라도 뭐 주식 더 빠지고 환율 좀 더 오르면 박사님 어떡 하실래요? 하시면 돼요. 네. 제가 옐런한테 전화하겠습니다. 파워라고. 네,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한상원 박사님 제 수요일 날 매주 뵐 수 있고요. 오늘은 이만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박사님 뵐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 어려운 경제 얘기를 우리 박사님 참 쉽게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